깊은 밤 한씨 부인의 사대부 집 뒷마다. 사방이 적막하다. 이따금 들리는 소슬바람에 대나무 잎 서걱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깬다. 툇마루에 앉은 한씨 부인은 수놓던 바늘을 멈추고 먼 산등성이를 바라본다. 30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운 자태지만 그녀의 눈망울은 깊은 우물처럼 공허하다. 밤이 참으로 길구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떠나보낸 낭군. 그녀에게 남은 건 열렬하는 무거운 이름과 차디찬 방구석뿐이다. 새벽녘 집 외곽 담장 및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 거친 숨소리가 들려온다. 커다란 지게의 참나무 묶음을 가득 진 강쇠가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인다. 그의 팔뚝에는 굵은 힘줄이 솟아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다. 오늘도 무탈이 계셨소. 강쇠는 담장 너머로 보이지 않는 방 안의 불빛을 한참이나 바라본다. 그는 매일 새벽 산에서 가장시한 나무를 골라 이곳 대문 앞에 놓아두고 간다. 한씨 부인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길 바라는 그의 유일한 연애 방식이다. 강쇠는 나무 묶음 위에 산에서 딴 붉은 머루 한 송이를 슬쩍 올려두고는 들킬새라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다. 아침 대문 앞. 몸종 점례가 하품을 하며 대문을 연다. 문 밖에 놓인 나무 뭉치를 보고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한다. 아이고 머니나, 마님 또 나왔구만요. 방 안에서 한씨 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온다. 나무 뭉치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이 가늘게 떨린다. 나뭇결은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고 은은한 숲의 향기가 난다. 그 위에 놓인 탐스러운 머루송이. 누구일까? 대체 어떤 이길래 이리도 정성을 들이는 것일까? 글쎄요, 마님. 동네 총각들이 마님 미모에 반해 그러는 건지 아니면 도깨비 장난인지. 근데 나무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만요. 아주 옹골차게도 묶어놨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저 고마운 분일 뿐이다. 한씨 부인은 머루 하나를 입에 넣는다. 달콤하고 시큼한 즙이 입안 가득 퍼지자 10수년간 잊고 살았던 생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기분을 느낀다. 늦은 오후 산길 초입. 친정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산 너머 절에 다녀오던 한씨 부인과 점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진다. 비를 피하려 서두르던 한씨 부인이 미끄러운 진흙길에 발을 헛디딘다. 마님, 어쩌나 발목이 삐었나 봐요. 이 비를 어쩌면 좋아. 그때 비를 뚫고 커다란 삿갓을 쓴 사내가 나타난다. 바로 강쇠다. 빗물에 젖은 옷 사이로 굳건한 가슴 근육이 드러난다. 강쇠는 주저없이 한씨 부인 앞에 무릎을 굽힌다. 산짐승이 나올 시간입니다. 이대로는 위험하니 소인의 등에 업히십시오. 아니, 어찌 외남자의 등에. 소문이 나면 어쩌려고. 소문보다 무서운 게 사람 목숨입니다. 마님, 실례하겠습니다. 강쇠가 한씨 부인을 번쩍 업어 올린다. 굵직한 그의 팔이 부인의 다리를 단단히 지탱한다. 한씨 부인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사내의 뜨거운 체온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한다.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강쇠의 등에 얼굴을 살짝 묻는다.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나무꾼의 등 뒤에 엎인 과부의 모습이 멀어져 간다. 두 사람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엉키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강쇠의 집에 머물게 된 한씨 부인. 젖은 옷을 말려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지고
한씨 부인은 매일 나무를 가져다 주니가 강쇠임을 알게 되는데, 마님, 산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인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님 댁 담장을 넘었습니다. 저녁 무렵 강쇠이 오두마. 포구를 뚫고 강쇠가 한씨 부인을 업고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선다. 방 안은 좁지만 참나무 타는 냄새가 포근하게 감돈다. 점례는 밖에서 젖은 옷을 짜느라 분주하고 방 안에는 발목을 다친 한씨 부인과 강쇠만이 남는다. 방이 누추하여 송구합니다. 우선 이 화로 곁에서 몸부터 녹이십시오. 곧불이라도 드시면 큰일입니다. 아닙니다. 목숨을 구해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만극합니다. 그런데 이 방에서 나는 이 향기는, 부인은 방 한 구석에 쌓인 참나무 더미를 발견한다. 대문 앞에 놓여 있던 그 매끄러운 나뭇결과 똑같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혹시 우리 집 대문 앞에 나무를 두고 가던 이가 귀하입니까? 강쇠는 대답 대신 묵묵히 화로의 장작을 집어넣는다. 불길이 확 살아나며 강쇠의 구릿빛 얼굴을 비춘다. 산에서 사는 놈이 할 줄 아는 게 나무 베는 일뿐이라. 그저 마님 방구들 차갑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찌하여 신분도 다르고 왕래도 없던 제게 그런 정성을 들이셨나요? 3년 전 장터에서 마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계셨지만 그 눈망울에 맺힌 슬픔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소인은 그를 몰라 연서 한 장 못 쓰나 나무 하나는 정직하게 깎을 줄 압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15년 수절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자신의 슬픔을 들여다봐 준 적이 없었다. 모두가 절개만을 칭송할 때 이 무지렁이 나무꾼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알아본 것이다. 강쇠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부인의 부어오른 발목을 살핀다. 부인은 흠칫 놀라며 발을 빼려 하지만 강쇠의 크고 거친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발을 붙잡는다. 잠시만 참으십시오. 산에서 캐온 약초를 지니겨 붙여야 내일 걸으실 수 있습니다. 사내의 손이 이리 닿는 것은 도리가 아니거늘. 지금은 마님이 아니라 그저 아픈 사람일 뿐입니다. 제 손은 거칠지만 마님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쇠의 투박한 손가락이 부인의 흰 살결에 닿는다. 뜨거운 화로 열기와 사내의 단단한 손길이 닿는 순간 한씨 부인은 억눌러 왔던 여인으로서의 본능이 요동치는 것을 느낀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밀도 높게 가라앉는다. 깊은 밤 오두막 된 마루.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지붕을 때린다. 밖에서 보초를 서던 점례는 어느새 꾸벅꾸벅 졸고 있다. 강쇠는 문턱에 앉아 비 내리는 숲을 바라보고 부인은 그 뒷모습을 지켜본다. 강쇠라 하였느냐? 예, 마님. 이 비가 그치면 나는 다시 담장 높은 집으로 돌아가 가둬진 새처럼 살아야 한다. 너와 나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인연임을 알지 않느냐? 압니다. 하지만 마님, 다른 구름에 가려져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인은 내일도 모레도 그 담장 밑을 지킬 것입니다. 마님이 저를 부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강쇠의 젖은 어깨를 어루만지려다 멈칫한다. 하지만 강쇠가 먼저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팍에 가져다 댄다. 쿵쾅거리는 강한 심장 박동이 부인의 손끝을 타고 전해진다. 부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진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누군가에게 여인으로 인정받은 환희의 눈물이다.
두 사람은 빗소리를 병풍 삼아 밤새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앉아 있다. 마을로 돌아온 한씨 부인. 하지만 박진사가 그녀의 행적을 의심하며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한편 강쇠는 부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 대담하게 담장을 넘기로 결심하는데, 담장 안의 세상이 감옥이라면 제가 그 창살을 부수고 마님을 모셔가겠습니다. 한씨 부인의 안방. 산속에서의 꿈 같은 하룻밤을 뒤로하고 돌아온 한씨 부인.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숨막히는 정조의 굴레다. 마을 어귀에는 벌써 과부가 외간 남자와 비를 피했다더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부인, 무탈이 돌아오셨다니 다행입니다만 사대부가의 법도가 엄연하거늘 어찌 외인과 밤을 지새웠단 말입니까? 비바람이 거세어 잠시 처마를 빌린 것뿐입니다. 진사 어른께서 관여하실 일은 아닌 듯 싶군요. 허허, 내 눈은 속여도 세상 눈은 못 속이는 법. 내 조만간 열려문 신청을 서두를 테니 부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없도록 하시오. 박진사는 돌아가며 수아에게 눈짓한다. 나무꾼 놈을 감시해라. 꼬투리만 잡히면 바로 관가로 끌고 갈 것이다. 늦은 밤 강쇠 요두마. 강쇠는 부인을 업었던 그날 이후 산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손끝에 남은 부인의 부드러운 살결과 은은한 분내음이 온 방안을 채우고 있다. 결국 그는 도끼 대신 집신끈을 다시 조여맨다. 죽어도 좋소. 그저 얼굴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한씨 부인의 마다. 같은 시각 한씨 부인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인다. 화로 곁에서 강쇠가 발목을 어루만져 주던 그 뜨거운 감각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답답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대문 쪽이 아닌 강쇠가 나무를 두고 가던 뒷담장 쪽으로 발길을 옮긴다. 담장 너머에서 휘익하는 작은 새 울음소리가 들린다. 부인은 심장이 멎는 듯하다. 조심스레 담벼락 가까이 다가가니 어둠 속에서 솟아오른 커다란 그림자가 담을 넘는다. 강쇠다. 강쇠야, 미쳤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보고 싶어 숨이 끊어질 것 같아 왔습니다. 마님, 이 손을 놓으라 하시면 지금 당장 뛰어내려 목숨을 끊겠습니다. 강쇠는 부인을 거칠게 끌어당겨 커다란 고목나무 뒤로 몸을 숨긴다. 부인은 밀어내려 하지만 강쇠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고동에 온몸의 힘이 풀린다. 이 무슨 망측한 짓이냐. 남들이 보면 우리 둘 다 살아남지 못한다. 평생을 죽은 듯 사셨지 않습니까? 제게는 마님이 열녀가 아니라 그저 연약한 여인일 뿐입니다. 강쇠가 부인의 떨리는 입술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술을 포갠다. 처음 느껴보는 거칠고도 뜨거운 숨결. 부인은 눈을 질끈 감으며 강쇠의 단단한 어깨를 꽉 움켜쥔다. 억눌러왔던 15년의 세월이 단 한 번의 입맞춤에 무너져 내린다. 담장 밖 숲풀.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순간 저 멀리서 박진사가 보낸 하인이 그 광경을 목격한다. 하인의 눈이 번뜩인다. 잡았다, 요놈들. 박진사 어른께 알리면 큰 보상을 받겠구나. 하인이 급히 마을 쪽으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지만 깊은 감정에 빠진 두 사람은 알아채지 못한다. 달빛만이 두 사람의 위태로운 사랑을 애처롭게 비추고 있다. 강쇠가 부인의 귓가에 속삭인다. 내일 밤 산 너머 은하수 물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같이 떠나시겠습니까? 부인은 대답 대신 강쇠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든다. 강쇠와 한씨 부인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던 찰나.
갑자기 수십 개의 횃불이 담장을 에워싼다. 거친 발소리와 함께 박진사가 관군들을 이끌고 들이닥친다. 이놈, 천한 나무꾼 놈이 감히 사대부가의 안방을 넘보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변고인가. 진사 어른,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분은 그저 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열여문을 세워 가문을 빛내야 할 부인이 이런 미천한 놈과 몸을 섞다니. 여봐라, 저 놈을 당장 포박해라. 다음 날 아침 관가마당 신문장. 강쇠는 온몸이 피떡이 된 채 형틀에 묶여 있다. 박진사의 농간으로 부인을 겁탈하려 한 흉악범으로 몰린 것이다. 한씨 부인은 마당 한편에서 소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다. 나무꾼 당쇠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감히 신분을 망각하고 부인을 겁탈하려 했으니 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겁탈이 아닙니다. 소인은 그저 마님을 연모했을 뿐입니다. 죽여주시되 마님께는 죄를 묻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소인이 눈이 멀어 저지른 일입니다. 보십시오. 제 입으로 연모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는 강상죄 중에 중죄입니다. 관가마다 계속되는 고문의 강쇠가 정신을 잃어가자 지켜보던 한씨 부인이 벌떡 일어난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뒤로 넘기며 삿도 앞으로 걸어 나간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다. 삿도, 저 사내는 죄가 없습니다. 부인 물러나시오. 겁박을 당해 무서워 그러는 줄 아나. 겁박이 아닙니다. 소첩이 먼저 그를 불렀습니다. 15년 차가운 방에서 죽은 듯 살던 저를 사내의 손길로 다시 숨쉬게 하니가 저 사람입니다. 아니, 저 정숙하던 부인이 대체 무슨 소리를. 미쳤나 봐. 저 사내가 죽는다면 소첩도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을 것입니다. 열여문 따위는 필요 없으니 차라리 우리 두 사람을 한나란시에 베어 주십시오. 깊은 밤 차가운 옥사. 사또는 한씨 부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여 판결을 보류하고 두 사람을 가둔다. 박진사는 독이 올라 두 사람을 비밀리에 처리할 음모를 꾸민다. 창사를 사이에 두고 한씨 부인과 강쇠가 손을 맞잡는다. 왜 그러셨습니까? 마님은 살 수 있으셨는데. 껍데기만 사느니 당신 곁에서 한순간이라도 여인으로 살고 싶었소. 강쇠야, 나를 데리고 저 산 너머로 가주겠느냐? 살아서 나갈 수만 있다면. 저 산 너머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 참나무 집을 짓고 평생 마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때 옥사 밖에서 점례가 은밀하게 열쇠 꾸러미를 들고 나타난다. 마님, 빨리 나오셔요. 박진사가 사람들을 풀었답니다. 폭풍우 치는 밤 관가 뒷길 험한 산길. 점례가 건네준 열쇠로 옥사를 탈출한 강쇠와 한씨 부인. 고문으로 다리를 저는 강쇠를 한씨 부인이 부축하며 험한 산길을 오른다. 뒤편에서는 박진사와 수아들이 든 횃불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쫓아온다. 저 가문의 수치를 당장 잡아와라. 사지가 찢겨도 좋으니 절대로 살려보내지 마라. 강쇠야,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꾸나. 마님. 소인 때문에 마님의 고운 발이 다 망가졌습니다. 저를 버리고 가십시오. 부인은 대답 대신 자신의 치맛단을 찢어 강쇠의 피 흐르는 다리를 단단히 동여맨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슬퍼런 결의가 서려 있다. 동트기 직전 구름다리 넘어 천길랑 떨어지 벼랑 끝. 막다른 길이다. 앞에는 깊은 계곡이 흐르는 절벽이고 뒤에는 박진사의 무리가 코앞까지 들이닥쳤다.
몰아치는 바람에 한씨 부인의 흰 소복이 위태롭게 휘날린다. 이제 끝이다. 부인, 지금이라도 저 나무꾼 놈의 목을 치겠다고 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시오. 명예, 산 사람의 숨을 죽여 세우는 열여문이 무슨 명예란 말이냐? 나는 오늘 죽어서 저 하늘의 문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부인은 강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두 사람의 얼굴에 번진다. 절벽 끝. 마님, 무섭지 않으십니까? 너의 등에 업혔던 날, 이미 나는 다시 태어났다. 지옥이라도 너와 함께라면 그곳이 나의 극락이다. 다음 생에는 나무꾼이 아니라 마님의 듬직한 서방으로 태어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뒤로 한 걸음을 내딛는다. 박진사와 포졸들이 경악하며 달려들지만 이미 두 사람의 신형은 안개 자욱한 계곡 아래로 한 마리 나비처럼 허공을 가른다. 수년 후 어느 깊은 산속 외딴집 따스한 봄날,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의 사건은 전설이 되었다. 절벽 아래서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깊은 산속 소박하지만 튼튼하게 지어진 참나무 집 한 채가 보인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한 사내가 장작을 패고 있다. 다리를 조금 절지만 어깨는 대들보처럼 듬직한 강쇠다. 임자, 나무 다 했소. 이제 밥 먹읍시다. 방 안에서 수수한 무명옷을 입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단아하고 행복해 보이는 여인이 나온다. 한씨 부인이다. 그녀의 손에는 예전 그 새벽녘 대문 앞에 놓여있던 붉은 머루 송이가 들려있다. 오늘 머루가 아주 답니다. 당신도 한 입 드셔보셔요. 강쇠가 부인의 입가에 묻은 머루즙을 조심스레 닦아준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흐드러진 산벚꽃 잎이 눈처럼 흩날린다. 신분도 가문도 억압도 없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와 함께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막을 내린다. 잠 못 드는 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눌린 삶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했던 과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가슴 속 불꽃은 더 뜨거운 법이지요. 두 사람의 해피엔딩처럼 여러분의 밤도 평온하고 따뜻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격려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